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이제 70 먹은 사람입니다. 얼마 전 딸의 권유로 컴퓨터를 배워 드디어 제가 겪은 이야기를 제가 좋아하는 사연 라디오 채널에 제보할 수 있게 되었네요. 물론 딸과 아들 녀석의 도움을 좀 받았지만 말이죠. 아무튼 제가 이렇듯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은 오래 겪은 어이없는 일 때문입니다. 아주 기가 찼죠. 솔직히 열심히 살아오느라 뒤를 돌아볼 시간도 없던 저였지만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엔 조상님들의 지혜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얼마나 많은 흙탕물을 만들 수 있는지 직접 몸소 경험했으니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운만 띄우면 제 이야기를 들으러 오신 분들이 지루하실 수 있으니 이제 제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에겐 아들과 딸 이렇게 두 자녀가 있는데요. 지금은 둘 다 가정을 이뤄 잘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제 자식들 키우기 위해 저와 남편은 함께 공장을 다니면서 정말 뼈 빠지게 일을 했는데요. 그 덕분인지 아이들은 엇나가지 않고 잘 자라주었죠. 글을 적으며 다시 생각해도 부모가 잘 돌봐주지도 않았는데 바르게 자라주어 너무 고맙네요. 하여튼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사실 제가 가방끈이 좀 짧습니다. 중학교까지밖에 다니지 않아 못 배운 것들이 참 많죠. 요즘이야 세상이 워낙 좋아져서 이 나이에도 배우러 나갈 수 있었지만 예전엔 그렇지도 못했거든요. 지금 제 나이면 갈 때 됐다는 소리를 듣기도 했고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배움이라는 것에는 서러움이 큰 사람입니다. 그러니 약간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는 고집스러운 부분이 참 많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 자식들이 잘 따라줘서 다행인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 뉴스 보면 애들이 학자금 대출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실 거예요. 한국이란 곳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학 가는 비율도 높고 아이들도 꿈이 있어서 라기보다는 대학을 안 나오면 취업에 불리하니 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전 애들이 학자금 대출 걱정은 하지 않도록 해주고 싶어서 두 자식 모두 졸업까지 등록금을 대어주었죠. 첫째인 장남 녀석은 군대 다녀와서는 머리가 제법 컸는지 본인이 돈을 벌어 등록금 하겠다 했지만 그건 용돈으로 쓰고 마음만 받겠다고 한 적도 있어요. 아무튼 제 과거 때문인지 저는 아이들이 어디 나가서 무시당하거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들은 웬만하면 다 해주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죠. 남들 눈치 보지 말라고 좋은 옷들도 사서 입히고 말이에요. 그렇게 제 청춘을 다 바쳐 애들 키워놓고 나니 재산도 제법 쌓이더군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이토록 착실하게 살다가 60 좀 넘어서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년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일한 셈이 되겠네요. 남편과 저는 거의 한 직장에서 계속 일했기 때문에 퇴직금도 넉넉하게 받았습니다. 거기에 애들 키우며 착실하게 모은 돈으로 노후도 준비 잘 되어 있었죠. 그래서 전 행복한 날만 가득할 줄 알았어요. 남편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될 줄 알았다면 진작에 그 돈 아끼지 말고 여기저기 여행도 다닐 걸 그랬다는 생각을 하게 됐지만요. 제 남편이 몇 해 전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뜨고 말았거든요. 당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가더라도 가족에게 걱정을 남기진 않았습니다. 예전부터 남편과 긴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보험 관련 내용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저희 나이도 있고 하니 같이 가면 좋겠지만 둘 중 하나가 남게 된다면 서로에게 부담 없이 살자고 크게 들어두고 있었죠. 그래서 보험금을 꽤 많이 받게 되었어요. 아들, 딸에게는 너네 아빠가 남겨준 게 있으니 내 걱정은 하지 마라 하고 말했죠. 구체적인 금액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아들도 딸도 제 말이 알겠다는 말 말고는 없었고 말이죠. 아마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그렇게 몇 달 지났을 거예요. 남편과의 갑작스러운 이별에 슬픈 마음도 어느 정도는 진정이 되더라고요.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빨리 회복하지 못했을지 모르는데 저도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된 덕이겠죠.
그렇게 남편이 없는 첫 명절을 보내게 되었는데 눈치만 살살 보면서 준비도 제대로 안 하던 제 며느리가 갑자기 저한테 살갑게 굴더라고요. 평소에는 요리도 못한다 하면서 제사 준비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던 애가 본인이 나서서 요리 다 할 테니 저보고 쉬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얘가 왜 이러나 싶었는데 저한테 대뜸 이러는 겁니다. 어머님, 저희 애들이 요즘 유치원 다니잖아요. 그런데 요즘 애들은 영어 유치원에 보내야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이죠. 저희 지원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뜬금없이 손주들을 영어 유치원에 보내겠다면서 지원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네 남편이랑 이야기는 됐고? 하고 물어봤죠. 왜냐하면 이미 다니고 있는 유치원도 겨우 들어갔으면서 영어 유치원 이야기라니 아들도 동의한 사실인가 싶었거든요. 역시나 며느리는 제 아들과는 아직 상의도 하지 않았다 하더라고요. 남편은 이런 데 관심이 없는 거 아시잖아요. 저희 형편을 둘 다 영어 유치원 보내려면 좀 힘들기도 해서. 한 명에 100만 원만 지원해 주셔도 애들 충분히 보낼 수 있는데 어머님도 예전에 교육 욕심 좀 있으셨다면서요. 저도 그래서요. 한 명에 100만 원이라고? 애가 둘이면 200 아니니. 세상에 그 큰 돈을 내가 어떻게 지원해줘. 너도 알다시피 내가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런 돈이 있어. 에이, 노후자금도 다 모으셨다면서요. 그 애한테 들었어요. 게다가 어머님 그간 돈 많이 모으셨잖아요. 집안에 딱 둘밖에 없는 손주들 이대로 뒤떨어지게 키우실 거예요? 그래, 네 마음을 내가 모르는 건 아니다만 지금 우리 사정에 그렇게까지 보내야 하니? 어차피 크면서 다 할 수 있는 일들인데. 어머님은 몰라서 그러세요. 요즘은 조기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어릴 때부터 확실하게 영어 하나 자꾸 시작하지 않으면 다른 애들보다 뒤처진다고요. 며느리의 말에 저 역시도 손주들이 좋다는 교육받으면 좋다 생각은 했지만 아무리 제가 노후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 넉넉한 상태라고 해도 한 달에 2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건 좀 무리였거든요. 제가 안 될 것 같다, 사정에 여의치 않다 말을 하는데도 며느린 그 뒤로도 계속 조르더라고요. 손주라고는 둘밖에 없는데 지원 좀 해달라고 말이죠.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역시 어머님이에요. 제 마음 알아주실 줄 알았다니까. 그러니 결국 할 수 없이 영어 유치원 보내라 지원을 해주긴 했는데 저도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으니 허리띠를 졸라매며 지내야 했죠.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며느린 고맙다고 자기 마음 알아주는 건 저밖에 없다면서 방방 뛰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숨이 나오는 상황이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하루였어요. 일이 터진 게 말이죠. 손주들이 영어 유치원에 다닌 지 거의 한 달 다 되어갈 무렵이었는데 세상에 유치원에 보냈던 애들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회사를 다니는 며느리 대신 제가 애들 하원을 시켜주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죄송하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은호 은지 할머님 되시죠? 다름이 아니라 애들이 유치원에서 사라져서 전화드렸어요. 네? 우리 손주들이 왜 없어진답니까? 제가 왜 애들을 멋대로 데리고 가겠어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급하게 전화를 끊고 당황해서 애들 찾으러 온 동네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죠. 은호야! 은지야! 손주들 이름을 불러가며 찾았지만 애들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전 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정신을 차려 며느리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서 둘이서 애들이 갈 만한 곳을 찾았죠. 며느리와 저는 각자 맡은 구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래도 애들이 안 보이니 얼마나 제가 초조했을지 상상이 될지 모르겠네요. 숨을 헐떡이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던 저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 넘어졌는데 넘어지면서 머리도 부딪혔는데 제법 세게 부딪혔는지 골이 띵하고 상처가 있긴 했지만 대충 처치를 하고 애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도 그럴 게 어른이라면 걱정이 없었지만 애들인데 우선 애들을 찾는 게 먼저라 생각했죠. 요즘 애들 가지고 나쁜 짓 하는 어른들이 좀 많나요? 그렇게 한참을 헤매다 저녁이 다 되어갈 무렵 애들을 찾았어요. 그것도 제 집 앞에서 말이죠. 유치원이 저희 집에 가까워서 하원하면 저랑 있다가 엄마가 데려오면 그때 아들네 집에 가곤 했으니 애들도 길을 외운 것 같더군요.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애들은 할머니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저한테 달려왔는데 전 놀란 가슴에 쓸어내리고 애들한테 다그치지 않고 물었습니다. 너희들 유치원 선생님한테 말도 없이 그렇게 빠져나가면 어떡하니? 그래서 왜 유치원에서 나온 거야? 아니, 우리 전에 다니던 유치원 가려 했는데 어딘지 몰라서 여기 다니기 싫단 말이야. 오빠 말이 맞아. 우리 여기 다니기 싫어. 엄마 미워. 우리한테 붙지도 않고 유치원 옮기고 나랑 친한 애들 여기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런 손주들의 대답에 마음이 짠했죠. 한참 친구들 좋아할 나이인데 알고 봤더니 애들에겐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며느리 독단으로 유치원을 옮겨버린 거예요. 일단은 애들을 진정시키고 며느리에게 애들 찾았다 연락을 했죠. 애들한테 너무 뭐라 하지 말라 했지만 그런 제 말은 안중에도 없는지 며느리는 애들만 잡아댔습니다. 그런 며느리를 뒤로하고 거울을 봤는데 상처가 생각보다 심하더라고요. 놀란 마음에 일단은 상처 부위를 수건으로 막았죠. 하지만 이런 제 모습을 봤을 텐데도 며느린 제 상처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 병원에 혼자서 가게 되었죠. 애들 찾을 때는 몰랐는데 인지하고 나서 보니 수건도 제법 빨갛게 물들어 있는 상태에다 어지럽기도 하고 구토감도 들었거든요. 그렇게 도착한 병원에서는 가벼운 뇌진탕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이러고 애들 찾으러 뛰어다니셨다고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도 않았습니까? 상태도 상태지만 일단 나이가 있으시니 한 며칠만 입원해서 증상을 한번 봅시다. 의사의 말을 저는 알겠다 하고 아들과 딸에게 연락을 해서 입원하게 됐다 얘기를 했죠. 애들은 얼마 전에 제 아비도 잃은 마음에 깜짝 놀랐는지 회사도 제쳐두고 달려왔더라고요. 왜 이렇게 됐냐 물어보는 아들, 딸에게 저는 솔직히 다 말했습니다. 손주들 찾다 그만 넘어져서 그런 거라고. 내가 부주의했다고 말이죠. 그러면 엄마, 우리 집사람은 어딨어? 아니, 엄마가 이렇게 됐는데 그 사람은 뭐하고 엄마 혼자서 이렇게 병원에 왔냐고. 걔 너무 탓하지 마라. 저도 얼마나 놀랐겠어. 애들이 사라졌다고 하니까 회사도 내팽개치고 달려와서 나랑 방금까지 애들 찾았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애들 찾은 마음에 엄마가 이렇게 다쳤는데 한번 다시 볼 생각도 안 한단 말이야? 아들은 아무래도 제 걱정이 앞서서 그런지 당장에 며느리와 한바탕 할 것처럼 굴었지만 사실 전 알고 있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며느리 앞에서는 아무 소리도 못하는 아들이란 걸 말이죠. 그도 그럴 게 제 자식들이지만 둘 다 좀 소심한 편이거든요. 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자기 배우자에게 제대로 된 한 소리 하지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니 저는 그런 자식들 배려해서 이런 말을 한 거기도 합니다. 괜히 큰 소리 냈다 본전도 못 찾을 테니 말이에요. 그렇게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 저는 퇴원을 했고 뇌진탕 때문인진 모르겠지만 이전보다 두통은 좀 많아졌습니다. 다른 건 다 괜찮아졌지만 이 두통은 한동안 달고 살았었죠. 그러다 뒤늦게 며느리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어머님 괜찮으시죠? 그땐 제가 애들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하며 능청스럽게 말을 건넸는데 솔직하게 늦어도 너무 늦은 시점에 연락이 왔으니 이런 며느리가 곱게 보일 리는 없었죠. 그래서 그냥 퉁명스럽게 그래 괜찮다 하고 전화를 빨리 끝냈습니다. 며느리의 전화를 받은 뒤 한동안 생각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한 가지 가설이 번뜩 떠올랐거든요.
며느리가 저에게 이토록 관심을 주기 시작한 시점이 이상하게 남편을 먼저 보내고 보험금을 받았으니 괜찮다고 애들한테 연락을 했을 그 시점부터인 것 같았거든요. 그래, 아무래도 그때부터 며느리가 나한테 살갑게 굴었던 것 같은데 애들 유치원 바꾼다고 아양 떨던 것도 그때부터였고 설마 얘가... 아무래도 돈 때문인 것 같아서 며느리를 한번 떠보려고 한 가지 묘한 일 생각하게 됐는데요. 그건 바로 치매가 온 척 하는 거였어요. 왜 치매라고 둘러댈 생각을 했냐고요? 며느리네 할머니, 사돈집 어르신이 예전에 중증 치매를 앓고 계셨는데 예전에 같이 밥을 먹을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전 치매가 제일 걸리면 안 되는 병 같아요. 저희 할머니가 중증 치매셨는데 하루는 제가 손녀인 것도 몰라보시고 누구냐며 제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 병이 좋게 보이겠어요? 진짜 치가 떨릴 정도로 싫었다고요. 당시엔 그냥 치매 걸린 어르신한테 좀 큰일을 당했구나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며느리가 이상하게 말을 험하게 했던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거의 경멸하는 표정으로 이야기했으니까요.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편이 밥 먹던 숟가락까지 놓고 제 눈치를 볼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는 제가 치매에 걸린 상태는 아니었지만 나이 든 노인 앞에서 할 이야기도 아니거니와 지나치게 며느리가 흥분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다 싶었습니다. 제가 치매라고 하면 며느리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했거든요. 제가 느낀 게 맞는다면 며느리가 제 돈을 노리고 제 옆에 다가온 게 맞을 것이고 아니라면 제가 며느리를 오해했으니 지금부터라도 더 잘해주면 되는 일이고 생각을 마친 저는 당장의 치매에 대한 이야기들을 찾아보면서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치매인 척 연기를 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엄마 요즘 건망증이 너무 심해졌나? 왜 그래? 하던 아들이 저보고 병원 가서 검사 한번 받아보자 하길래 일단 제가 연기하고 있는 게 탄로날까 싶어 혼자서 한번 다녀오겠다 하고 걱정 말라 달랬죠. 한사코 같이 가겠다 했지만 너는 그렇게 엄마를 치매 노인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래? 하면서 한번 버럭하니 알겠다 혼자 가라 하더라고요. 제 자식이지만 소심한 성격이 이때는 다행이다 싶었네요. 그렇게 한 2, 3일 뒤에 저는 집에 찾아온 아들내외 앞에서 치매인 척 연기를 하다가 결국엔 병원에서 치매라 하더라 하면서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네? 어머님이 치매요? 그냥 건망증이 심해지셔서 그런 걸 거예요. 치매는 이 정도가 아니라고요. 며느린 제가 치매란 말에도 그다지 심각해지지 않았어요. 그런 며느리의 말에 아들도 일단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해보자. 이 사람 말 들으니 중증은 아닌 것 같으니 하고 가슴을 쓸어내렸죠. 아들을 속이려니 미안했지만 몇 달이 지나서까지 저는 아들 내외를 볼 때마다 치매가 심각해진 것처럼 연기를 했어요. 역시나 당장의 반응이 온 쪽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에게 제 치매가 심각해 보이니 집에서 자기들이 모시자고 말하더군요. 며느리는 살짝 싫은 눈치긴 했는데 그래도 며느리라고 아들의 말을 알겠다고 했죠. 그렇다면 제 딸은 뭘 했냐고요? 사실 제 딸에 대해서는 마음이 아픈 사연이 있는데요. 제 딸은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사돈들 앞에서 잔뜩 기가 죽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 사위가 참 고마운 것이 자식이 없는 게 무슨 잘못이냐며 사돈들 앞에서 제 딸을 챙겨주었죠. 아무튼 그래서 제 딸을 위한답시고 임신이 잘 되는 보약 같은 것들도 해다 먹인다 하는데 그래도 아이 소식은 없었어요. 가뜩이나 소심하고 말수도 적은 제 딸. 그런 제 딸을 아무리 연기라지만 덤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괜히 딸한테 갔다가 또 사돈댁한테 안 좋은 말 듣는 것도 싫고 말이죠. 사실 아들이 며느리한테 저랑 같이 살자고 말한 거 말이에요. 그거 제 쪽에서 그때는 제정신인 척하면서 아들에게 너희 집에서 지내고 싶다 말을 먼저 했었어요.
치매라곤 해도 제정신인 상태랑 아닌 상태랑 왔다 갔다 하니 의심받을 것은 없었죠. 아들은 제가 먼저 말한 것은 쏙 빼놓고 며느리한테 저를 집에서 모시자 한 것 같았고요. 같이 살고 있으니 며느리의 성격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테죠. 아무튼 이런 상황이니 아이 둘 낳고 거기에 대를 이을 장손까지 있는 며느리 앞에서 제 딸은 더 기죽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 제 딸에게 며느리는 가족 모임에서 대뜸 돈을 요구하더군요. 어머님, 저희가 모시기로 했어요. 치매인 사람 이대로 놔둘 순 없잖아요. 언니랑 달리 저희는 애도 둘이나 있어서 힘드니까 다달이 100이라도 좀 보태주시죠? 100? 우리 사정도 있는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저희 보고 어머니 부담 전부 다 지고 가라 이 말씀이세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치매 노인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전 자식도 둘이나 집에 있어서 총 3명을 돌봐야 하는 거나 다름없다고요. 어쩐지 며느리가 싫은 눈치였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순순히 돌보겠다고 한 이유가 있었어요. 전 당장에 그런 며느리 멱살을 잡고 패대기를 치고 싶었지만 아직 며느리의 실체를 다 본 건 아니었으니 꼭 참고만 있었죠. 그런 며느리의 말에도 제 딸은 찍소리 한번 못하고 그러겠다 하더군요.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절 모신다 데려가서는 잘 대해줬냐고요? 절대 아니었어요. 며느린 저를 잘 모시기 위해서 제 딸한테는 그렇게 돈을 뜯어내놓고는 식사랍시고 풀떼기만 잔뜩 얹어주더군요. 자기는 고기 반찬 잔뜩 먹으면서 말이죠. 아주 괘씸했습니다. 오히려 절 생각해준 사람들은 제 손주들이었죠. 할머니가 풀만 먹는다며 자신들 반찬을 제 숟가락에 올려주곤 했으니까요. 그렇게 한 달 정도를 아들 집에서 지냈을 무렵이었어요. 아들이 회사에서 2박 3일 가족 캠핑 행사가 있다며 며느리에게 살짝 같이 가자고 귀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은 좀 연기도 안 하고 푹 쉴 수 있겠거니 했는데 며느리가 이러는 거예요. 나 캠핑 같은 거 질색인 거 알면서 같이 가자고 해? 그리고 집에 혼자 있는 어머님은 어떡하고? 그냥 당신이랑 애들 셋이서 갔다 와. 엄마야, 내 동생한테 잠시 며칠만 봐달라고 해도 되는 거잖아. 다른 집은 다 애 엄마랑 같이 올 텐데 우리 애들만 엄마 없이 보내라고? 당신 동생이 그 집에서 어머님 잘도 모시겠다. 애도 없다고 핀잔만 듣는다는데 그 집 어른들이 이번 일로 당신 동생 더 싫어하면 당신이 뭐 책임이라도 져주려고? 그 말에 아들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손주 둘을 데리고 캠핑장으로 갔죠. 집에는 저와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며느리와 둘이라는 답답한 마음에 한숨이 끊이지 않았지만 참고 지내자 싶었죠. 그렇게 아들이 손주들과 함께 떠난 다음 날 며느린 갑자기 새벽부터 절 깨워서 어디 갈 곳이 있다고 빨리 가야 한다고 나갈 채비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르는 척하면서 시키는 대로 치매인 척하면서 벌벌 떨면서 옷을 갈아입었죠. 그런 절 보더니 그대로 밖으로 데리고 나갔는데 거긴 뜻밖의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의 남동생 사돈총각이었어요. 사돈총각은 며느리를 발견하더니 자기 차를 가리키며 태우라 하더군요. 그렇게 몇 시간을 달렸는지 모릅니다. 갑자기 새벽에 일어난 터라 목도 타서 며느리에게 물 좀 달라고 하니 며느리는 귀찮다는 듯이 그냥 도착할 때까지 잠이나 주무세요 하고 말더군요. 저는 물 한 모금도 못 먹고 그렇게 차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차가 고속도로를 내려 어느 시골길을 달리고 있는데 며느리가 뒷좌석으로 오더니 다짜고짜 핸드폰을 뺏는 거예요. 안간힘을 써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해도 어디 노인과 일반 사람의 힘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며느리에게 핸드폰을 뺏기고 말았죠. 며느리는 노인네가 힘도 좋아 하면서 짜증이 난다는 낯을 했고 그렇게 저는 낯익은 선착장에 도착했어요.
도착한 며느리는 제가 숨을 돌릴 틈도 없이 저를 차에서 끌고 내려서는 배에 태웠습니다. 제가 가기 싫다고 소리를 지르려 하자 입을 막고 사돈 총각과 이런 대화를 하더군요. 그 섬에 사람 없는 거 확실하지? 혹시라도 거기에 보는 눈 있으면 우리 진짜 망하는 거야. 맞다니까. 내가 지난번에 낚시하러 가는 척하면서 다 확인했어. 누나, 이번 일 잘하면 1억 준다는 약속 잊지 않았지? 정말 나한테 1억 챙겨주는 거지? 내가 너한테 거짓말하는 거 봤어? 이번에 1억 받으면 그거는 절대로 토토 같은 거 하지 마라. 알았지? 넌 대체 누구 밑에서 나왔길래 항상 사고만 치고 다니냐? 아니, 그래도 사람 하나 보내버리는 일인데 1억은 적지 않나? 야, 너도 이제 공범이야. 1억이면 많이 쳐주는 거지. 그리고 지금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러고 있는데? 둘은 저를 앞에 두고도 엄청 살벌한 내용의 대화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예요. 순간 속으로 날 버리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하고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기 바빴죠. 그러면서 순간 얼굴 표정을 확 바꾸더니 저한테 와서 이러는 거예요. 어머님, 제가 물 좋고 공기 좋은 그런 곳에 보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도 답답한 집보다는 금수강산 이런 곳이 더 좋으시잖아요. 그러곤 아저씨, 배 출발시켜주세요. 하더니 그렇게 절 태운 배는 그대로 출항을 했습니다. 멀어지는 육지에 어떻게든 도망치고 싶었으나 때는 이미 늦었죠. 저를 태운 배는 작은 통통배였는데 낚시할 때 쓰는 그런 배보다는 조금 더 큰 크기여서 4사람 정도는 탈 수 있는 그런 배였어요. 하지만 일반 크루저나 관람선에 비해 크기가 작아 가는 동안 멀미가 너무 심해 곤욕이었죠. 며느리 역시도 저처럼 멀미냈지만 저는 나이 탓인지 기력도 떨어지고 졸았다 깨었다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며느리도 저와 상황이 비슷했지만 금세 회복하는 듯 싶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한참을 출렁거리던 배는 어느덧 시동이 꺼진 상태더라고요. 자다 깨다를 반복해 정신이 없던 저는 그 사실을 늦게 눈치챘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눈을 떴는데 도착한 곳의 풍경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바로 제가 어릴 때 살던 고향 섬이었죠. 제가 성인이 되면서 아예 나오게 되었던 그 섬. 이제는 무인도가 되었다던 그 섬이 제 눈앞에 있었어요. 제가 깬 걸 눈치챈 며느린 저에게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고향에 데려다 준 거니 고맙죠? 치매가 원래 거꾸로 가는 시계라고 하잖아요. 옛날 생각도 많이 나실 텐데 이제는 그냥 여기서 쭉 사세요. 그 말에 전 반박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저는 심각한 치매인 것처럼 혼신의 연기를 했죠. 제가 왜 끝까지 치매 연기를 했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것 같네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만약 멀쩡한 사람처럼 굴거나 말을 했다면 이렇게 작정을 하고 온 며느리와 그의 동생이 어떻게 돌봐낼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멀쩡한 성인 남녀 2명. 제가 이 둘을 이길 수 있을 리 만무했죠. 그래서 더욱이 저는 제가 제정신이라는 사실을 이 둘에겐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까지 만든 사람들이 더 심한 일을 하는 건 일도 아니라는 생각이 순간 머리를 스쳐 지나갔거든요. 다행히 제 연기에 며느리와 사돈총각은 속은 듯이 보였고 제가 듣거나 말거나 며느리는 사돈총각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짓까지 하기 전에 진작에 제 자식들한테 유산 줬으면 좋잖아? 치매란 인간이 밥도 제대로 안 주는데 더럽게도 즐기다니까? 예전 생각도 나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짜증이 났는지. 아무리 그래도 누나, 그 집 자식이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닌데 누나까지 차례가 돌아와? 애들이랑 누나 남편 몫까진 그렇다고 해도 혹시 그 딸이라는 사람이 자식이라도 낳으면. 사돈총각의 말에 며느린 코웃음을 치면서 이러더군요. 아, 형님 말이야?
그 사람 이제 애 못 낳아. 내가 그렇게 만들었거든. 왜 내가 매번 돈 들여서 사던 보약 있잖아. 그게 생리통 한약이라는 건데 부작용이 불임이거든. 지금까지 애 없는 거 보면 모르겠어? 세상에, 그러다 들키면 어쩌라고. 그 사람은 누나 의심도 안 해? 걔? 나한테 찍소리도 못하지. 걔가 내가 주는 보약은 안 먹겠다고 하는 것도 가족들 눈 피해서 당장 먹으라고 겁박하니까. 봐! 지금까지도 꾸준히 먹고 있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원래 이런 기회가 없었을 땐 그 사람이 자식이 있든 말든 상관없었잖아. 굳이 예전부터 그랬던 이유가 뭐야? 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니? 당연히 자기 딸한테 자식이 생기면 그쪽한테도 내가 받아야 할 돈이 흘러갈 거 아니야. 내가 받는 지원이 그깟년 자식 때문에 끊기면 안 되지. 그리고 어차피 걔 나 때문에 그런 일 생겼다고 알아도 한마디도 못할걸? 멍청하니까. 며느리와 사돈총각의 대화에 저는 순간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 딸을 욕보면서 깔깔 웃는 며느리년 모습에 당장이라도 그 입을 막아버리고 싶었어요. 어쩐지 딸은 며느리와 딱히 친해 보이지도 않았는데 며느리가 선뜻 나서서 보약을 지어준다 싶었거든요. 전 그런 것도 모르고 그래도 저것이 시댁을 제 가족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구나 싶어서 며느리한테 고마워하고 있었는데 당장이라도 저 두 연놈을 쓰러뜨리고 제 자식의 곁으로 돌아가고 싶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감성보다는 이성이 먼저였어요. 간단하게 생각해도 앞서도 말했듯 저는 혼자고 저기는 다 큰 성인 여성, 성인 남성 이렇게 둘이었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대화를 마친 며느리는 한순간도 이런 섬에는 있기 싫다는 듯이 저를 배에 다시 올라오지 못하게 막고선 배를 출발시키려고 하더군요. 죽기 싫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며느리의 옷을 붙잡고 늘어졌는데 그런 저를 벌레 보듯 하더니 그대로 발로 뻥 차서 넘어뜨리곤 제 짐이라고 챙겨 내린 것들도 빼앗아 떠나버렸어요. 어디 치매 가지고도 이런 무인도에서 잘 살아남는지 볼게요. 한 달 뒤에 찾아오면 되려나? 전 깔깔 웃으며 섬을 떠나는 연놈들을 그저 넘어진 상태로 허망하게 볼 수밖에 없었죠. 핸드폰도 없고 아무도 없는 섬에서 저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생각에 이대로 진짜 포기해야 하나 싶었어요. 그래도 제가 이리 가면 내 딸 아들이 저 악마 같은 년에게 무슨 짓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일어서서 외쳤죠. 사람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누구 없어요? 사람 살려요! 했지만 역시나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여기가 이미 사람이 안 산 지는 꽤 된 섬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배가 들어올 일도 없었죠. 그래서 앞서 한 마음가짐도 한순간에 사라지면서 꼼짝없이 이제 난 죽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안간힘을 쓰던 저는 금방 지쳤어요. 물도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심지어 멀미덕에 속도 깔끔하게 비워버렸으니 무슨 기운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일단 잠깐 몸을 쉴 곳이라도 찾아보려고 기억을 더듬어 예전에 제가 살았던 곳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죠. 다행이란 건 새벽 일찍 출발한 덕에 해가 떠 있는 시간이라는 거였어요. 몇 분 정도 길을 걸었을까 싶은 그때 마주보는 길 한가운데서 사람 형태가 보였습니다. 진짜 사람이었죠. 저는 급한 마음에 얼른 뛰어가서 살려달라 고함을 질렀어요. 그런데 건너편에서 언니 하는 거예요. 순간 건너편에서 오던 사람의 얼굴을 천천히 살펴보게 되었죠. 알고 보니 제가 어릴 적 제가 섬에서 나오기 전에 저희 집 근처에 살았던 4살 어린 동생 금림이란 애였죠. 반가운 마음에 금림이를 붙잡고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저 좀 살려달라고 당장 육지로 가야 한단 말이죠. 그러자 일단은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며 저를 자신이 지내고 있는 집으로 데려가더군요. 나도 언니처럼 육지로 나가서 결혼하고 자식 잘 낳고 살고 있었지. 그런데 내가 암이라 하더라고.
다행히 이기 때 발견해서 치료도 잘하고 완치 판정도 받긴 했는데 아직 건강은 완전히 회복되진 않아서 남편이 공기 좋고 물 좋은 섬 같은 곳에서 같이 지내는 게 어떻겠냐고 했거든. 남편 친구 지인이 그런 식으로 생활하다가 건강을 되찾은 적이 있다고 했나? 아무튼 그래서 나도 여기까지 오게 됐어. 그래서 여기로 오게 된 거야? 아, 세상에. 너를 여기서 다 만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 그보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혹시 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언니한테 도움 주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은데 아직 나도 그 일도 이 섬에 온 지 얼마 되진 않아서 발전기 일단 고치긴 했는데 이게 됐다 안 됐다 하더라고. 저기 보면 알겠지만 우리도 당분간은 촛불 신세라. 금림이는 건강 회복을 위해 공기 좋은 곳을 찾아 헤매다 어릴 적에 살던 이 무인도까지 오게 됐다 했어요. 남편과 함께 섬으로 들어온 덕에 혼자는 아니었지만 아직 들어온 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제대로 된 시설은 하나도 없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이를 어쩌나 싶은 찰나에 옆에 있던 금림이의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며칠 후에 우리 애들 온다 그러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이 섬에서 전기도 없이 잘 지내는 거 맞냐면서 확인하러 오겠다 그랬잖아. 아, 맞네. 언니 밖으로 나갈 수 있겠다. 우리 애들 온다 그랬었어. 그게 언제였지? 이틀인가 3일 뒤라고 하지 않았어? 아마 3일 뒤라고 했던 것 같아. 세상에, 이건 정말 신이 도운 거야. 저희 안사람이랑 친하게 지내던 언니라 아셨죠?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어서. 담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다행히 두 부부의 말처럼 금림이의 자식들이 3일 뒤 이 섬을 찾았고 저는 금림이 부부의 도움으로 섬에서 무사히 지내는 것은 물론이고 건강 상하는 곳 없이 섬에서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이게 정말 천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먼저 간 남편이 제 생각에 이런 인연을 만들어놨는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돈 한 푼 없던 저였기에 이야기를 들은 금림이의 자식들은 저에게 자신들이 돌아가서 집에 데려다 준다며 선처를 베풀더군요. 어릴 때도 남한테 나쁜 짓은 절대 못하던 금림이 자기 자식들도 그런 금림이를 닮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정말 너무 고마워서 제가 어떻게든 뭐라도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돌아간 집, 제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니 마침 제 아들, 딸이 집에 있더라고요. 저를 보고는 둘 다 깜짝 놀라 기절 초풍할 뻔했는데 특히나 아들은 엄마, 집에 어떻게 찾아온 거야? 하고 더 놀랐습니다. 그런 둘에게 저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죠.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했던 말은 다 거짓말이라 이거야? 어떻게 사람이 그래? 내가 캠핑 끝나고 집에 와서 얼마나 놀라고 걱정해 지금까지 잠 한숨 못 자고 지냈는데. 며느리 요것이 제 아들 속이겠다고 어디서 얼굴에 잔뜩 생채기를 만들어 집에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캠핑에서 돌아오자 울면서 어머님이 집을 나가셨어. 나 말렸는데 내 얼굴 좀 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치매로 본인을 몰라보고 이상한 아줌마가 있다고 내 집이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를 핥히고 나갔다면서 아주 집이 떠나갈 듯 울었다고 합니다. 내가 그래도 어머님을 놓치면 안 됐는데. 이러면서 말이죠. 저 역시 제법 연기를 잘해서 연기자해도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제 며느리 앞에서는 한 수 접고 가야겠다는 걸 알게 되었죠. 전 그 말을 듣고는 아들과 딸에게 왜 지금까지 치매 연기를 했는지 밝혔고 며느리의 진짜 얼굴에 대해 다 폭로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이것이 아주 웃긴 년이더군요. 제가 이런 고백을 늘어놓자 제 딸 역시도 갑자기 울음보를 터뜨리며 저희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 뭐예요? 그냥 원래부터 나쁜 년이야. 왜 예전부터 내가 물건 자주 잃어버린다고 엄마한테 혼났었잖아. 그거 다 걔가 내 거 빼앗아 갔던 거라고.
딸이 말한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딸은 그간 당하면서도 숨기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녹음 파일 여러 개를 자신이 확보했던 증거라면서 들려주는데 거기에는 며느리가 딸에게 윽박지르는 내용들이 잔뜩 녹음되어 있었죠. 맞아요. 제 며느리란 인간이 제 금쪽 같은 딸을 괴롭히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딸은 학창시절 며느리와 같은 학교를 나왔는데 며느리에게 극한으로 괴롭힘을 당했었다 하더군요. 며느리가 괴롭힌 사람은 제 딸뿐만이 아니었는지 중간에 강제로 전학을 가면서 다행히 제 딸은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오빠가 배우자라며 데려와서는 다시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처음에 제 오빠가 결혼할 여자라고 데려왔을 때 이미 속도 위반을 하느라 결혼을 반대할 수도 없었다고. 뱃속에 애가 있다고 오빠가 책임지겠다 데려왔는데 거기서 내가 뭘 말할 수 있었겠어? 저는 아주 나쁜 년이니 뱃속에 내 조카도 못 본 척하고 결혼은 안 된다 할 수 없잖아. 어차피 나도 결혼 이야기 나오고 있었으니까 조금만 참으면 된다 생각했었고 얼마나 속이 문드러졌겠습니까? 자신을 괴롭힌 인간이 제 가족이 된다 했으니 말이죠. 그래도 딸은 참기로 한 거예요. 어차피 자기도 출가 외인이 되는 마당에 굳이 나서서 일을 키우긴 싫었던 거죠. 하지만 제 딸이 당한 일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섬에서 저들끼리 이야기한 그 건도 물론이고 자식들에게 항상 용돈을 두둑이 챙겨줬던 게 딸에겐 하필이면 건덕지를 준 셈이 되었죠. 딸이 학교를 다닐 시절 현금으로 용돈을 챙겨 다닌다는 걸 안 며느리란 년은 매번 딸을 데리고 PC방이나 당구장 같은 제 딸이 가지도 않을 곳을 다니며 대신 돈을 내게 했고요. 거기에 더해 조금이라도 괜찮거나 자기 마음에 드는 물건을 딸이 가지고 있으면 그걸 뺏어서 자기 걸로 했다 합니다. 심지어 제 딸 보고 집에서 돈까지 훔쳐오라 했다는데 제 딸이 그건 어렵다고 해서 맡기까지 한 적도 있었다 하네요. 당시에 저는 딸이 이렇게 상처를 달고 왔는데 왜 몰랐냐 하면 말입니다. 남편과 함께 맞벌이로 바빴기에 딸이 이런 상처를 달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네, 변명이죠. 하지만 조금 더 변명을 하자면 딸이 제가 걱정할까 싶어서 상처나 멍이 있던 부위를 최대한 가리는 옷을 입고 다니거나 그 못된 년이 최대한 옷으로 가릴 수 있는 부위만 또 때리기도 했다는군요. 참나, 그때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제 소심한 딸은 말이죠. 저한테도 본인이 당하고 있는 일에 대해 말하지 못했어요. 어른들이야 저런 상황이 있으면 참지 않지만 아이들은 학교나 교우관계의 비중도 굉장히 크잖아요. 오히려 부모님한테 혼나는 것보다 친구들이 자기를 괴롭히는 걸 두려워하는 애들도 있을 정도니까요. 며느리 패거리가 딸에게 얼마나 이르면 가만히 안 두겠다 으름장을 놓았는지 당시에는 제게 말하는 것보다 그 패거리가 더 무서웠다 하더군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알면 안 된다 싶어서 그리 꽁꽁 싸매고 다녔던 거예요. 그런 며느리는 3살 벌은 남 못 준다고 아직도 제 버릇을 못 버리고 딸을 그때처럼 악랄하게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 보약, 아니 그 빌어먹을 약을 딸에게 주면서 내가 너 생각해서 이런 약까지 지어왔으면 당연히 너도 보답을 해야지? 하면서 안 그래도 힘들 딸에게 명품을 요구하기도 했고요. 제 사이가 사업이 잘 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 매달 상납금처럼 같이 마트를 다니면서 대신 장본 돈들을 대주기도 했다 합니다. 이 괘씸한 년이 감히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제 딸을 가지고 이런 짓을 지금까지 해왔던 거예요. 제 이런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래도 성인이 된 지금의 딸은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어렸던 자신과 지금은 다르다 생각해서 꾹 참고 지금까지 증거를 하나둘 모으기 시작했다는데요. 며느린 딸이 여전히 호구처럼 자기 말을 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그게 아니라 딸도 나름대로 계획을 짜고 있었던 겁니다. 항상 며느리가 요구했던 것들은 사진으로 증거를 남겨 며느리에게 일부러 확인받듯이 이거 맞지? 하고 며느리가 맞다 하는 확답을 받아뒀던 거예요. 물론 며느리가 시켰다는 말들도 고스란히 녹음 파일로 남겨두고 말이죠.
본인은 철저하게 했다고 생각했겠지만 며느린 제 딸을 얕봐도 너무 얕봤다는 겁니다. 그간 자기가 우위에 있었으니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제가 이긴다 생각했겠죠. 딸과 제 이야기에 아들은 엄청나게 화날 수밖에 없었죠. 제 가족들은 여러 증거를 취합하여 며느리를 고소하기 위해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녔어요. 가장 먼저 저를 섬으로 태워준 그 선장놈을 찾아내서 추궁을 했습니다. 이 선장놈도 따지고 보면 좋은 놈이 아니잖아요. 힘없는 노인을 사람도 없는 외딴 섬에 보내는 게 어떤 목적일지 뻔히 알면서도 동참했으니 말입니다. 거기다 아무리 귀가 어둡더라도 그 좁은 배 안에서 며느리년과 사돈총각이 대화하는 걸 다 들었을 텐데 말이에요. 저희는 그 선장놈 역시도 방조죄로 신고할 거라고 겁을 줬죠. 그러자 선장놈이 한 번만 용서해달라면서 미주알 고주알 증언을 해줬습니다. 그 선장의 말을 녹음해서 주변에다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설명하며 다니면서 선착장 CCTV는 물론이고 그 선착장 근처의 가게들 CCTV까지 전부 확보해 며느리와 사돈총각이 했던 행동들을 다 증거로 제출했죠. 그 사이 당연하게도 제 아들은 며느리와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모아둔 증거 중 몇 가지를 토대로 이런 사람과는 살 수 없다면서 말이죠. 며느리는 본인이 한 일이 아니다. 딱 잡아떼려 했지만 이미 승기는 저희 쪽에 있었습니다. 증거가 확고했으니 말이죠. 아들은 승소를 했고요. 불쌍한 손주들은 제가 잘 키울 겁니다.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었지만 손주들은 아주 대견스럽게도 이 상황에서 울거나 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찾은 증거들로 며느리의 공범인 사돈총각도 같이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도 그럴 게 선착장 CCTV에서 저를 배로 태우고 간 장면, 그리고 외딴 섬에 저를 데려간 뒤 다시 선착장에 돌아온 배에 며느리와 사돈총각 둘만 돌아온 장면이 찍혀 있었으니까요. 더해서 저희는 며느리의 핸드폰을 수사해달라 맡겨서 그 안에서도 톡에서 저를 해하려 했던 정황들을 밝혀서 한 명은 진범, 한 명은 공범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지금은 당연하게 둘 다 깜빵에 있죠. 저희가 두 사람이 무조건 깜빵에 갈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많이 기울였거든요. 단순히 노인을 유기한 것만으로는 처벌이 약하게 나올 수도 있으니 며느리의 휴대폰 대화 내용을 근거로 제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상황을 만들려 했다는 걸 법정에서 증명했습니다. 며느리의 휴대폰 대화 내용엔 다음과 같은 며느리의 톡이 남아 있었거든요. 거긴 무인도나 다름없는 곳인데 어차피 다 늙은 노인네 혼자 두면 얼마 버티지도 못해. 자기가 무슨 수로 버티겠어? 정황과 근거로 확실했으니 결국 며느리와 사돈총각 놈 둘은 모두 깜빵을 가게 된 거예요. 특히 며느리인 딸한테 했던 짓도 있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도 받았죠.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인 처벌이 불가능했지만 최근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법적으로 콩밥을 먹여줄 수 있었거든요. 딸의 돈을 가로챘으니 금품 갈취와 사기. 그러니까 제 딸에게 보약이라고 속인 것에 대한 것으로 며느리는 추가로 법정에 서게 되었고요. 당연히 앞선 건들과 합쳐 이런 못된 짓을 저질렀으니 판사님께 엄벌을 요청했죠. 판사님은 당연히 저희들의 손을 들어주었고요. 아마 못해도 5년 이상 며느리란 년의 얼굴을 저희 앞에서 볼 일은 없을 겁니다. 사실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 5년 이상 형이 나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왜 뉴스에도 사람들이 저 괘씸한 놈 형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하면서 나라의 판사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오롯이 며느리년이 5년 이상 형을 받을 수 있던 것은 한 가지 죄만 지은 게 아니라 여러 죄가 겹치게 돼서 그렇게 나온 거였어요. 게다가 제 딸한테 한 행동은 일시적인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더 죄가 컸던 겁니다. 한편 그동안 제 딸의 고충을 몰랐던 저는 딸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뒤늦게나마 아들, 딸, 그리고 귀여운 손주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 지금은 아들 집에서 보내고 있어요.
회사에 다니는 아들 대신 제 손주들을 제 손으로 봐주어야죠. 사람 하나 집에 잘못 들이면 아주 큰일이 생긴다고 하더니 이런 일을 말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 아직도 심적으로는 진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도 한데요. 다 큰 성인이라도 부모가 되는 입장에서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애들과 함께 그 못된 것들 잊어버리고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제 귀여운 손주들도 잘 키우려면 다시 또 제가 힘을 내야죠. 요즘 세상에 자기 것이 아닌 것들을 탐내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는데 저처럼 당하지 마시고 청자님들은 현명하게 쳐나가시길 바랍니다.